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단 한 장짜리 짧은 글인데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아주 묵직합니다. 네, 바로 그 전설적인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에 대해 아주 강력한 약세 전망을 내놨다는 내용이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두루뭉술한 예측이 아니고요. 특정 차트 패턴을 딱 짚어서 구체적인 목표 가격까지 제시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 거의 경고장을 날린 셈이라 더 눈길이 가죠. 그렇죠. 사실 이런 자료를 볼 때 중요한 건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자료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피터 브렌트가 차트에서 뭘 봤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가 말하는 메가폰 패턴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술적 분석을 넘어서 심리, 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까지 한번 제대로 씹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브렌트의 경고에서 시작해서 그 근거가 되는 기술적 패턴을 자세히 뜯어보고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숫자들의 의미까지. 네. 그리고 아마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될 텐데 가격 하락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공포를 전염시키는지에 대한 그의 통찰까지 나눠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의 첫 문장부터가 아주 강렬해요. 비트코인이 강력한 약세 신호에 진입했다. 피터 브렌트 정도 되는 거물이 이 정도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피터 브렌트라는 사람이 수십 년간 시장에 몸담아온 소위 클래식 차트 분석의 대가잖아요. 네. 화려한 보조지표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격, 거래량,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패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걸로 시장을 읽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그가 강력한 신호라고 표현했다는 건 자기 분석 모델에서는 거의 교과서적인 약세 패턴이 나타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감으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군요. 자료를 보면 그 근거로 대규모 확산형 고점, 다른 말로 메가폰 패턴이 완성됐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부분. 심지어 11월 11일 이후 8일 연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추세선을 아래로 이탈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패턴이 확정되는 순간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 확정되는 순간. 네, 마치 경기장에서 계속 탐색전 벌이다가 한쪽이 결정타를 딱 맞고 균형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 같은 거죠. 브렌트는 그 추세선이 아래로 깨진 그 순간을 패턴의 완성 그리고 약세 신호의 확정으로 본 겁니다. 추세선 이탈까지 확인했다니까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데 근데 사실 저는 메가폰 패턴이라는 말 자체는 처음 들어봐요. 아, 그러세요? 네, 이름만 들으면 뭔가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긍정적인 느낌인데 왜 이게 그렇게 강력한 약세 신호가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하하, 이름 때문에 진짜 오해하기 쉽죠. 네. 메가폰 패턴은 말 그대로 차트의 고점하고 저점을 선으로 이렇게 이었을 때 그 모양이 소리를 증폭시키는 메가폰처럼 점점 위아래로 넓어지는 거예요. 아, 고점은 계속 높아지는데 동시에 저점은 계속 낮아지는 거죠? 잠깐만요. 고점은 계속 높아지는데 저점은 낮아진다. 이건 그냥 시장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극심하게 혼란스러워하는 상태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왜 꼭 하락 신호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엄청난 에너지가 위로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가능성 때문에 이 패턴이 더 위험한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패턴의 본질은 변동성의 극단적인 확대, 그리고 시장의 극심한 의견 대립이에요. 상승을 믿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 계속 사고 하락을 믿는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에 계속 파는 말 그대로 힘겨루기가 정점에 달한 상태죠. 줄다리기 같네요, 정말. 네, 맞아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양쪽 모두 전력을 다해서 줄이 팽팽하게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 딱 그거죠. 아, 그런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는 결국 한쪽에 완전히 힘이 빠져서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런 그림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패턴이 주로 추세의 막바지, 그러니까 고점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하. 시장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죠. 하지만 무한정 흔들릴 순 없거든요. 그쵸. 언젠간 끝나겠죠. 결국 어느 한쪽이 힘이 소진되면 반대 방향으로 아주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 메가폰 패턴은 통계적으로 그 쏠림이 하방으로 터질 확률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통계적으로요? 네, 불안정한 에너지의 분출 끝에 오는 탈진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강력한 하락 반전 신호로 해석되는 거고요. 불안정하게 커지던 에너지가 결국 아래쪽으로 펑 터져버리는 거군요. 아, 이제 왜 위험한 신호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리고 브렌트는 이 패턴을 근거로 그냥 떨어질 겁니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목표 가격까지 제시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대담하다고 느껴졌어요. 네, 자신의 분석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던지기 힘든 숫자죠. 자료에 따르면 1차 목표가로 8만 1,000달러, 네. 그리고 최종 목표가로는 5만 8천 달러를 지목했어요. 5만 8천 달러. 숫자가 굉장히 구체적인데 보통 이런 목표가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뭐 그냥 느낌으로 찍는 숫자는 아닐 거잖아요. 물론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식은 그 메가폰 패턴의 가장 넓은 지점 있잖아요. 네, 최고점이랑 최저점. 네, 그 수직 높이를 재서 추세선이 깨진 지점부터 그만큼 빼는 거예요. 아, 그렇게 계산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5만 8천 달러라는 가격대가 과거 차트에서 여러 번 지지와 저항이 교차했던 소위 매물대가 두텁게 쌓인 의미 있는 구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투자자들이 그 가격대에서 사고 팔면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기준선이 된 곳이라는 의미군요. 맞아요. 기술적 분석은 결국 과거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는 거니까요. 만약 5만 8천 달러가 과거의 주민한 지지선이었다면 그 지지선이 다시 한번 시험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매우 합리적인 분석이죠. 그러네요. 중요한 건 그가 시장에 검증 가능한 예측을 던졌다는 사실이에요. 두고 봐라, 내 분석이 맞는지 하고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와,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로워져요. 이 자료의 백미는 사실 이 가격 예측 다음 부분에 있었어요. 맞아요. 차트 분석을 넘어서 인간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진짜 무릎을 쳤어요. 단순히 차트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분석가는 많지만 많죠. 그 가격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고 그 심리가 다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연결해서 설명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바로 이 문장이요. 지금 당장 5만 8천 달러에서 큰 매수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 도달할 때쯤이면 포기하고 투매할 것이다. 와, 이건 거의 인간 본성에 대한 예언 같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평소에 그때 그 가격 오면 무조건 주워 담아야지 다짐해놓고 막상 계좌에 파란불이 계속 켜지면 손이 안 나가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이게 바로 시장의 공포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이에요. 네,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는 걸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론 알죠? 더 싸게 살 좋은 기회다. 그렇죠. 줍줍의 기회다. 네, 근데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머리로는 지금이 기회다 외치는데 가슴은 당장 도망쳐! 라고 소리치는 그런 순간이요? 너무 많죠. 오히려 그런 순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 계획하고 실제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경험이요. 바로 그거예요. 내 자산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걸 직접 목격하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켜요. 5만 8천 달러를 기회의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도 하락세가 안 멈추고 계속 밀려서 6만 달러 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생각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5만 8천 달러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러다 4만 3만 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이성적인 판단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가 매수라는 그 합리적인 전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렇죠.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일단 팔고 보자는 생존 본능만 남게 되겠네요. 정확해요. 결국 기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투매, 즉 패닉셀령 행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브렌트의 경고는 바로 이 지점을 찌르고 있어요. 네. 입으로는 용감하게 기회라고 말하지만 막상 진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굴복하고 말 거라는 아주 냉소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예측인 셈이죠. 결국 시장에서 가장 큰 기회라고 여겨졌던 저가 매수 타이밍이 실제로는 가장 큰 공포를 유발하는 투매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이네요. 네. 모두가 기다리던 그 순간이 오면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게 비극이죠. 기회를 잡으려던 투자자들이 던진 물량이 하락 압력을 더 키우고 그 하락이 또 다른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해서 투매를 유발하는. 연쇄 반응. 네. 이른바 공포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던지면 다른 사람도 던지고 그게 또 다른 사람의 투매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료의 마지막 문장도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현 시점에서 낙폭과대 매수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조차 시장에 대한 믿음을 잃고 투매에 나서 약세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군중 심리로 번지고 그 군중 심리가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차트 패턴이 인간의 심리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심리에 다시 차트를 완성시키는 뭐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과정인 셈이에요. 아, 기술적 분석이 단순히 줄긋기 놀이가 아니라 심리학의 영역과 맞닿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보내주신 피터 브렌트의 분석 자료를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네요. 메가폰 패턴이라는 기술적 신호를 근거로 58,000달러라는 구체적인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네, 더 나아가서 가격 하락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기회의 스위치를 내리고 네. 그 자리에 공포와 생존의 스위치를 켜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아주 날카롭게 설명했어요. 그렇죠. 차트라는 객관적 데이터와 인간의 비이성적 심리라는 주관적 요소가 어떻게 얽혀서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분석을 전부 살펴보고 나니 문득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과연 피터 브렌트 같은 분석가들이 보는 기술적 분석 차트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낼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수정구슬 같은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차트를 보고 똑같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메가폰 패턴 다음엔 하락이다라고 믿고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차트가 예언한 그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시장의 자기 실현적 예언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와,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네. 예언이 있었기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기에 예언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아마 시장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일지도 모르겠네요. 생각해볼 아주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기사들이에요. 네, 이게 단순히 25%나 떨어졌다. 이 숫자 너머를 봐야 하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원래 변동성 큰 시장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장 전체를 흐르는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비트코인과 무슨 상관이냐? 네, 바로 그 시점이죠.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사에서 가장 먼저 짚는 원인이 바로 이 유동성 축소 문제더라고요. 네. 웰스파고 증권 분석을 보니까 10월 한 달간 미국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2022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죠. 이건 마치 콸추를 흘러간 강물이 갑자기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마르는 강물에서 가장 먼저 뭐가 사라지냐는 거죠. 아, 웰스파고의 권호성 수석 전략가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유동성이 줄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다. 얼어붙는다. 네, 즉 투자자들이 이제 지갑이 얇아지면 가장 먼저 내다파는 게 바로 비트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이라는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생겼다기보다는요. 네,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여력, 말하자면 총알이 부족해지면서 가장 먼저 정리 대상에 옳았다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약간 비상금부터 뺏쓰는 그런 심리랑 비슷한 거죠. 그러네요.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는 그 돈이 갈 곳을 찾아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막 흘러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수도꼭지가 잠기면 가장 먼저 물이 빠져나오는 곳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바로 그런 국면인 거고요. 이건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약간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했다. 이런 큰 신호로 봐야겠네요. 훨씬 큰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제 눈을 사로잡았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비트코인의 탄생 철학 자체가 원래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난 디지털 금 이런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 가치를 지켜주는 피난처 같은. 그런데 요즘 움직임은 그런 철학과는 완전히 정반대더라고요. 아, 나스닥과의 관계 말씀이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거의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그게 현재 비트코인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모트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크레머 매니저가 이건 두고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뭐라고 했나요? 사실상 나스닥100 지수에 레버리지를 건 베팅이다 이렇게요. 레버리지요. 그건 그러니까 나스닥이 1% 오를 때 비트코인이 2, 3%씩 더 크게 오르고. 그렇죠. 반대로 1% 내리면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의미죠. 와, 그냥 기술주도 아니고 변동성이 극대화된 초고위험 기술주처럼 움직인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구체적인 수치도 있었죠. 나스닥 100 지수의 3배를 추종하는 ETF TQQQ와의 상관계수가 무려 0.7에 달한다고. 네, 0.7이면 정말 높은 수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정도면 그냥 관련이 있다 수준을 넘어선 건가요? 그럼요. 거의 한 몸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인데 0.7이면 뭐 거의 같은 옷 입고 다니는 수준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현상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요? 유동성 스펀지. 유동성 스펀지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예요.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는 그 유동성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면서 몸집을 불리고 반대로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쥐어짜듯이 가장 먼저 유동성을 뱉어낸다는 의미예요. 와, 그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이건 가치를 저장하는 안전자산의 특징이 아니죠. 전형적인 투기자산의 특성인 겁니다. 잠시만요. 유동성 스펀지라는 건 결국 파티가 한창일 땐 모두의 주목을 받다가 네. 파티가 끝나면 가장 먼저 버려지는 장식품 같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말하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바로 그게 비트코인이 지금 처한 정체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 네. 초창기의 이상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금이었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거대 자금이 유입되면서 현실에서는 나스닥에 연동된 고위험 투자 상품이 되어버렸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업데이트 소식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더 주목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자료에 그런 기술적인 신호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차트 모양도 꽤 험악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지난 17일에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른바 데스크로스가 나타났다고 해요. 데스크로스요? 이름부터가 좀 으스스한데요. 그렇죠. 이름 한번 살벌하죠. 이게 그냥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쓰는 은어 같은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신호인가요? 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호 중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차트 위에 단거리 선수랑 장거리 선수가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단거리 선수, 장거리 선수? 단거리 선수는 50일 이동평균선, 장거리 선수는 2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평소에는 당연히 단거리 선수가 앞서가면서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죠. 네, 그렇죠. 그런다 데스크로스는 이 단거리 선수가 완전히 지쳐서 장거리 선수 뒤로 처지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 단기적인 상승 동력이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아주 직관적인 신호네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힘이 장기적인 추세마저 무너뜨릴 정도로 약해졌다는 뜻이죠. 와,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탁턴 창립자가 비트코인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말도 했던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과매도라는 건 너무 많이 팔려서 오히려 싸졌다는 뜻이니까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그렇죠.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요. 하지만 스탁턴 창립자가 바로 이어서 중기 지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그 비유를 이어가자면 단거리 선수가 잠깐 넘어져서 뒤처진 게 아니라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싸다고 덥석 물기에는 아직 위험하다. 넘어진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경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현재 가격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아래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벌어진 격차가 2022년 약세장 이후 가장 크다고 해요. 그만큼 하락의 힘이 강력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더 큰 하락 파도에 휩쓸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조언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지긋지긋한 유동성 가뭄,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렇죠.
반등은 언제 오느냐. 네, 비트코인이 다시 힘을 내려면 시장에 돈이 돌아와야 할 텐데요. 자료에 나온 웰스파고의 전망은 상당히 암울하던데요. 빨라야 2026년 초라고. 네, 그게 시장의 자생적인 힘에만 맡겼을 때의 시나리오예요. 시장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아, 하지만 여기서 이 모든 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조커가 등장합니다. 조커요?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죠. 연준이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금리 올리고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는 양적 긴축을 해온 장본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꿀 이유가 있나요? 바로 그 기조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자료의 분석이에요. 연준이 당장 오는 12월부터 양적 긴축을 중단하고 심지어 내년 4월부터는 매달 25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건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걸 멈추고 다시 돈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명백한 신호탄이죠. 갑자기요? 왜죠? 마이클 크레이머 매니저의 분석이 그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금융 시스템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연준이 결국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이대로 계속 돈줄을 재다가는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서 큰 사고가 터질 수 있다.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투기 자산의 붕괴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금융시장의 위기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연준이 선제적으로 소방수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시장이 스스로 회복되긴 어려운데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니. 바로 그겁니다. 결국 탈중앙화를 외치던 비트코인의 운명이 가장 중앙화된 권력기관인 연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시장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두 가지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에요. 줄다리기요? 네. 한쪽에서는 유동성 고갈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계속해서 자산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연준이 돈을 풀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통해 드러난 그림이 상당히 명확해진 것 같아요. 첫째,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은 시장 전체의 돈줄이 마르는 유동성 고갈 때문이었다는 점. 네,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문제였다. 그리고 둘째, 비트코인은 더 이상 디지털 금이라는 독립적인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스닥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고위험 기술주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관계수 0.7이라는 숫자가 이걸 증명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데스크로스 같은 기술적 지표들도 단기적인 반등에 현혹되지 말고 중기적인 추세가 회복될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상황은 현재의 냉혹한 유동성 축소 현실과 언젠가는 연준이 다시 수도꼭지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리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시장 전체의 방향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비트코인의 운명이 얼마나 전통 금융시장,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에 깊숙이 묶여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의 개입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자산이라면 비트코인은 과연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자산이라는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중앙은행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또 하나의 기술주로 남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